세 번째 프로그램은요. 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 분석 실장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최영민 실장님께서는 이전에 삼성생명 게리파트, LG증권 리스크관리팀을 거쳐 현재는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 분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으십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최영민입니다. 뭐 쉽지 않은 주제를 요청을 좀 받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제목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이나 또 향후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해당 내용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후속적인 절차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림으로 해서 기업이나 일반 기업 그 전반적인 불필요한 오해를 좀 갖지 않도록 하고자 그런 의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당 주제는 이 제목으로 2019년도 2월달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이미 앞서서 발표를 해주신 스튜어드십 코드, 즉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2018년도 7월에 이제 이미 확정이 됐고요. 이후에 이제 2019년도 12월에 와서 이제 적극적 주주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된 그런 수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의결권, 국민연금의 의결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불거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나름의 연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금운용본부가 1999년도에 이제 출발을 해서 2005년도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이미 마련을 해놓고 당시부터 이미 상장 투자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 18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이 기금의 700조 시대를 와 가면서 보다 구체적인 의결권에 대한 행사에 대한 지침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내외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 7월에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미 앞서서 말씀을 발표를 해주신 스튜어드십 코드 7 원칙이 마련이 됐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으로 해당 원칙에 근거해서 지침 자체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즉 원칙 4하고 원칙 5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 원칙 4 같은 경우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마련 및 주주 활동 수행, 원칙 5 의결권 정책 제정과 공개, 행사 내용 및 사유 공개, 자, 이 내용으로 마련이 됐고, 다만 기본 안에서는 적극적 주주 활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반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추후에 추진을 하자라고 애초 초안에서는 추후에 구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애초에 마련이 됐었다가 이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위에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수정안이 의결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거해서 2019년도 2월달에 적극적 주주 활동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앞에서 제시했었던 기금의 의결에 따라서 이제 적극적 주주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 큰 의미를 갖는데요. 해외 연기금과 같은 경우에 지침을 한번 찾아보면 일명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구체적인 내용을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해외 연기금에서의 의결권 행사라는 방향은 사실상 문화로 묻어진 쭉 지금까지 흘러온 문화가 반영이 된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의결권 행사를 다소 그 문화라는 부분을 좀 건너뛰어서 급하게 약간 빠르게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빠르게 요구가 된 그런 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5월에서 9월까지 기금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자본시장 연구원을 통해서 수행이 됐고요. 19년도 7월에는 이 가이드라인 초안이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1차 보고가 됐습니다. 19년도 11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역시 한번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됐고요. 19년도에는 12월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간담회를 다시 거친 이후에 12월에 와서 최종적인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즉 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사실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기보다는 많은 의견들을 통해서 좀 많은 의견들이 조율이 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한 것이냐에 대한 목적부터 한번 세세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탁자 책임 활동 사안과 관련해서 기업과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주주 가치 증대를 추구하겠다. 여기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 사안은 바로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갖습니다. 중점 관리 사안하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요. 각각의 케이스에서 결국 국민연금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 주주 활동을 행할 것이냐에 대한 각각의 범주가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임의적인 내용보다는 여전히 상법과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국민연금 역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결국 가이드라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계속해서 임의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즉 불가피한 행사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은 케이스에는 같은 행사의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업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개선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적극적 주주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히 일개 부서의 특정인의 입김으로 정해진다기보다는 수탁자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또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원칙과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 준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임의적인 행사는 절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중점 관리 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탁자 책임위원회라고 하는 이 앞에서 책임 전문위원회를 사전에 검토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안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이 안에 지금 보시면 투자정책 전문위, 위험관리 성과 보상 전문위, 수탁자 책임 전문위 이렇게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투정하고 성보위 줄여서 앞에 두 가지 위원회는 투정위 성보위로 명칭을 하고요. 보시면 상근 전문위원이 3명이 들어가 있고 또 역시 상근 전문위원회는 각각 사용자와 근로자와 지역가입자의 각 추천을 받은 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 3명, 관계 전문가 3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각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문위원은 3개 위원회에 전부 다 들어가고
나머지 이 기금운용위원과 관계 전문가가 별도로 추가로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보시면 상근 전문위원 3명이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외부 전문위원이 앞에서 기금위원 관계 전문가 3명이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외부 위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고 기금위원이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는 그만큼의 공정성, 즉 외부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하에서 좀 더 공정성을 갖도록 구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2020년부터 가동이 돼서 이미 올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 주주 활동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걸치는가, 즉 지금 화살표가 쭉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이 화살표로는 결국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공개 중점 관리 기업, 또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하여 비공개 대화 기업 중 개선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거꾸로 개선이 있는 기업은 그 이하의 활동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선이 없는 기업이 발생을 하면 산업 특성이나 기업 여건, 주주 제한의 실효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를 해서 판단 기준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기업을 선정을 하고 해당 주주 제한 등을 검토를 해서 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기금운용위원회가 법률 내에서 적절 주주 제한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주주 제한에 대해서 부결을 하거나 부결되거나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별도의 추가 주주 제한을 할지 또는 주식 이를 철회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후속 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로테이션 과정을 갖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중점 관리 사안인가? 가이드라인에서 도대체 중점 관리 사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중 기금본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 여기서 공개 중점 관리 기업이라는 부분은 맨 먼저 앞에 뒤에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처음부터 A 기업이 문제가 있고 A 기업과 특정하게 뭔가를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는 비공개로 스타트를 하되 계속해서 개선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개 기업화 시키고 그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또는 적극적 주주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스텝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떤 대상이냐? 첫 번째,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 관련입니다. 자, 배당이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양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이 프리캐시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저의 비용의 자금인 동시에 과다한 사내 유보이익이 불필요한 대리인 비용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 양면적인 그런 내용이 이 배당 안에 이 기업이 보유 유보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적절한 배당 정책이라는 부분이 수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기업 재무 내지는 이런 배당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 적절한 배당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점 관리 사안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배당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이 국민연금에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이 보시면 배당 관련해서 반대 의결권 행사 기업, 또 배당 성향이 하위 기업, 물론 배당 성향 하위라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배당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세 번째,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수립 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즉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아예 수립이 안 돼 있거나 또 그에 따라서 배당을 하지 않는, 즉 정책대로 올바르게 배당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즉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배당 성향 자체가 하위에 있는 기업을 무조건 문제 삼겠다, 그런 것이 이 중점 관리 사안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연하게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거나 배당 가등 이익 자체가 없는 기업은 아예 이런 중점 관리 사안에 해당조차 되지 않겠죠.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고 과다한 유보이익이 있고 이런 합리적인 배당 정책이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의 배당 정책이란 부분이 중점 관리 사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명성과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 구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 정책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이사 보수 한도가 기업 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실지급액 대비 과다한 기업으로 이사 보수 한도 대비 실지급액 비율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9년도 9월달에 그 증권 발행 및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수 지급 총액을 이제 공개를 하게 이미 됐고요. 또 이사 보수 지급 한도라는 부분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되고 있고, 결국 해당 보수를 한도 대비 얼마나 적정하게 줄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판단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수를 1억을 내는데 뭐 한도를 50억 뭐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수준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합당한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후반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국민연금의 이런 수탁자 활동은 상식에 기반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결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의도라는 부분보다는 상식에 한정된 이야기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중점 관리 사안입니다.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사하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에 해당할 우려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다. 항상 이 부분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법기관이 아닌데 왜 이 법령상 위반 우려에 대해서 이런 중점 관리 사안으로 집어넣는 거냐?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주 가치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판결 전에 이미 발생을 하죠. 어떤 이벤트, 이런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이벤트라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라는 상황 자체로도 주가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주로서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법령상 위반이 아니라 위반 우려에 대해서 기업 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5년 이사 및 감사 선임권 중에서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안건 중요도나 행사 횟수, 개선 여지, 보유 비중 등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현황으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안과 이미 좀 알려진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맨 끝에 정기 ESG 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하락한 사안, 이건 애초 안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으로 해당이 돼 있다가 중점 관리 사안으로 좀 옮겨온 내용입니다. ESG를 예상치 못한 우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 반영된 내용이고요. 보시면 여기서 하위 등급은 일종의 C 등급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수행한 이후에 정기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등급 하락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선정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런 등급 하락 사유에 대해서는 역시 ESG 그런 수행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중점 관리 사안을 말씀을 드렸고, 자, 예상하지 못한 사안은 ESG 관련 예상치 못한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우려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보시면 국가기관의 조사 및 ESG 관련 컨트로버셜 이슈 발생 시에 재발 가능성 및 자산 노출도를 고려를 해서 해당 이슈의 중대성을 평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환경 훼손이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다던가 또는 뭐 대규모 산재가 발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을 했을 때, 훼손이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우려로서 수탁자 행위를 국민연금이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로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개 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시입니다. 보시면 국민연금은 귀사 주식에 대한 주주고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실관계 또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영진과 사위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한다라는 식의 서신을 해당 이 중점 관리 기업에게 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공개 서한의 형태로 일단 1차적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기업의 반응을 보고 또는 그 기업의 소명을 듣고 그 후속 절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점 관리 사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 관리, 그래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개 중점 관리, 다음에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의 마지막으로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화에서 바로 주주 제한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즉 후반부 부분에 대해서 주주 제한은 가장 마지막에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주와의 대화를 거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적극적 주주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절차들은 1년 단위로 추진이 됩니다. 즉 2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각각 최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다만 애초에 처음부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판단을 한 경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 자체를 아예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단계를 좀 더 빠르게 속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앞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정 전에 일단 의견 청취를, 즉 공개 중점 관리 기업이나 또는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에게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사안별로 개선 판단 기준, 또 산업 특성, 또 실효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골고루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주 제한 실효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과 가능성을 의미를 합니다. 뭐 보유 지분율이나 의결 정족수 같은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고려를 하게 될 것이고요. 비용 효과성이라는 부분은 뭐 단기 매매 차익이라든가 또는 뭐 기회 비용과 같은 그런 부분이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사안에 대해서 이 개선 판단 기준은 배당 정책 수립과 같은 경우는 배당 정책의 투명성, 아까 말씀드린 바 계속 있습니다. 배당 자체가
하위 성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배당 정책이 투명하고 구체화돼 있고 일관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배당 정책의 실행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보수의 한도의 적정성도 실제 지급 보수액과 성과의 연계성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유연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고려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의 침해라는 부분도 역시 조사 결과와 기업의 대응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한 경우는 역시 반대 사유가 해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탁자 책임, 즉 주주 제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넘어가기 전의 단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주주 제한에 대한 역시 어떤 식으로 어떤 의결을 했고라는 것을 전부 다 공개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배당 관련 주주 제한에 대해서는 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공개 중점 기업에 대해서 주주 제한 행사에 대한 정관 변경, 주주 제한을 하기로 했다. 즉 이거는 이 배당 정책 플러스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배당 정책 관련이 개선이 없어서 주주 제한을 하게 됨이라고 수탁자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결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주주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전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역시 배당 정책을 수립을 했고 또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주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의결을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주주 제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수탁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공개 중점 관리 기업에서 해제를 하는, 즉 애초에 스타트를 하는 공개 기업, 그 비공개에서 공개 기업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공개 기업에서 철회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 쭉 국민연금이 추진하고 있는 배당 정책, 예측 가능한 배당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서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이 존재를 했다면 이 공개 중점 관리 기업에서 따라서 해제를 한다라고 하는 역시 수탁자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주 제한 이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좀 더 실무적인 절차단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인하고 수탁자 책임실의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수탁자 전문위원회에서 개선이 없는 기업이 판단이 되는 경우 적극적 주주활동 추진 여부, 또 구체적인 어떤 주주 제한을 할지를 검토를 해서 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순간 기금운용본부는 주식 보유 목적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경영 참여라고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 또는 대화를 지속할 거라고 기금위가 오히려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다시 역으로 보유 목적을 되돌리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탁자 이 내용 결정에 있어서 수탁자 책임위원회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 제시를 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이 수탁자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차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실무적인 건 너무 제외를 하고요. 예. 참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 룰하고 10% 룰이 변경이 되면서
아까 표를 아마 앞에서 잠깐 보여주셨습니다만 이 표를 다시 한번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영향 목적이 없음이라고 하는 과거의 기준입니다. 양변 딱 대비가 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이런 그레이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오퍼루트 룰을 개정을 하면서 새롭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그레이 영역을 좀 더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냐 단순 투자냐 아까 말씀드린 경영 목적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기금용 본부가 변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일반 투자냐 단순 투자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기금본부 또는 국민연금기금이 어떠한 의도를 갖느냐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다 알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당 정책 관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기준을 따르게 되면 분기에 다음 달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개정 후에는 일반 투자로 변경을 하면서 해당 달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분기 안에만 보고를 하면 된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기에 달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해당 달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적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좀 상황 변경이 발생을 했고요. 감사위원회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안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지분 변동이 있었던 날에서 달로 변경이 되면서 불필요한 추종 매매 등을 발생시키는 이런 이 수익률 하락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해소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주주 제한 절차 세부적인 거 좀 빼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공통적으로 질의가 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차 조사로 수탁자 책임을 활동을 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상 위반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기업의 주가 하락이나 주주가치 훼손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역시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안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 등과 연계해서 기업 합병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 행동주의 펀드는 말 그대로 단기에 이익을 추구를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과 주주가치라고 재고라고 하는 그런 장기 투자자라는 면에서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독단적으로 주주 활동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지금 계속 이 스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도 상근 전문위원회 자체가 사용자, 근로자, 지역단체자의 추천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 각 임명식 역시 각 단체의 추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최대한의 공정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대표성을 갖도록 구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최소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이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점관리 사안이나 예상치 못한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소요 단계가 각 1년씩 소요가 될 것이고 역시 개선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물론 좀 더 기간을 축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수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 또 가장 큰 오해입니다. 경영 활동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연금이 좌지우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한정해서 연금이 수행이 된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것도 사실 불필요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 최근 56개사에 대해서 단순 투자를 일반 투자로 변경을 했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경영에 개입하겠다라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변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배당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가장 큽니다. 지금 보시면 배당 이슈 자체를 기존 5% 이상 보유 시에서 이런 배당 정책에 대한 수립과 공개 여부, 또 배당의 계획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올바른 배당에 대해서 바로바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뭐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어떠했던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원론적인 지침입니다. 원론적인 지침이고 또 이 원론적인 지침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돼 갈 부분이고요. 지금 한번 정한 부분들이 다시는 바뀌지 않는 절대 불변의 원리지도 않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이나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감시와 또 변경에 대한 요청 또 지적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갈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사실상 뭐 절대로 고정돼 있거나 오늘의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어려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영민 실장님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